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창조론 강의를 하는 김명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자리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함께 성경과 과학이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환영의 꽃다발을 하나 준비했는데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구가 속해 있는 곳은 은하계입니다. 근데 이 은하계 내에는 별의 숫자가 대략 한 1000억 개 정도 있습니다. 심심하신 분들은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수많은 별 가운데 하나가 지구이고 이 지구상에는 지금 현재 60억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고 있는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저 사진은 미국 시카고를 하늘에서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데 그 도시의 어느 공원의 잔디밭에서 돗자리 깔고 낮잠 자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몸에는 여러분의 몸에는 지금 현재 100쪽에 가까운 세포가 있습니다. 그 수많은 세포들이 있는데 그 세포 중에서 아주 중요한 세포 중에 하나가 피세포입니다. 적혈구 세포죠. 성경 기록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혈구 세포가 얼마나 작은가 하면 적혈구 세포 직경이 우리 머리카락을 하나 딱 떼어냈을 때 머리카락 굵기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이런 아주 작은 세포들로 우리 몸이 이루어져 있고, 근데 그 세포를 또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그 속에는 분자들이 있고, 또 그걸 더 자세히 들어가면 원자가 있고 소립자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는 아주 작은 세계로부터 너무나 넓고 광대한 우주까지 참 다양하고 신비롭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양하고 신비로운 우주가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아주 오래된 기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3500년 전에 기록된 것인데 그걸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이겁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 아마 눈치챈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바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 성경의 제일 첫 번째 페이지, 창세기 1장의 히브리어 원문입니다. 그럼 비슷하게 읽으실 수 있겠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와, 여기 오신 분들은 히브리어를 한글로 그냥 통역하는 예, 근데 어떤 분들은 읽으라 그러면 왼쪽부터 읽으시려고 그러는데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습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웨엣 하아렛 저들까지 외웠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을 오늘날 다양한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근데 왜 안 믿죠? 안 믿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대부분의 경우는 몰라서 못 믿는 경우도 많고요. 또 알면서도 안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알면서 안 믿는 경우 중에는 기분 나빠서 안 믿는 사람들도 좀 있고요. 근데 이제 오늘날 현대에 들어올수록 사람들이 바쁘기 때문에 사실 가장 기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굳이 이제 믿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과 창조를 믿지 못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우리 현실 속에 있는데 아마 이 그림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 왼쪽에 어디선가 많이 본 듯하지 않으십니까?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고 가슴이 답답해오고 예. 바로 고등학교 교과서인데 고등학교 때까지 우리가 창조를 배웁니까? 진화를 배웁니까? 진화를 배웁니다. 그렇죠? 교과서가 틀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학교 다닐 때? 예,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외우기도 바쁜데 틀린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이 그냥 가르치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진화론이라는 생각이 사람들 속에 자리 잡게 되는데 바로 이 진화론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멀리하고 무시하고 또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안 믿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별로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만 믿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죠? 학교에 가면 교과서에 나온 대로 답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진화를 맞는다고 해야 됩니다. 진화론에 관한 문제가 나오면. 근데 교회 가면은 창조를 믿는다고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맞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면서
헷갈리는 게 이제 교회 다니는 학생들의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진화론이 옳은가 창조론이 옳은가에 대해서 오늘은 이제 신앙이라는 것을 좀 내려놓고 과학적으로 볼 때 어느 쪽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요, 이제 큰 주제는 과학의 눈으로 본 성경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강의할 내용은 알기 쉬운 과학입니다. 왜 과학 이야기를 먼저 하냐면 과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성경이 옳은지 아니면 교과서가 옳은지 특히 진화론이 옳은지 창조론이 옳은지를 이제 판단하려고 하는데 사실 길이를 재려면 자가 똑바로 해야 되죠. 그런 것처럼 어느 쪽이 더 과학적이냐 합리적이냐 이런 거를 판단하려면 과학이라는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어느 쪽이 과학적이냐 이제 이런 것을 이야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선은 과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시작입니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을 좀 살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 특히 물리적인 우주, 뭐 정신 영역이나 이런 건 제외하고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이 물리적인 우주를 들여다보면 그 우주의 기본 구성이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요소로 되어 있다라고 이제 물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 세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세 가지 속성이 있죠. 그리고 공간은 우리가 수학적으로 표현할 때 세 축이 있어야 됩니다. X, Y, Z 세 축이 있어야만 이 공간을 정의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물질은 기본적으로 고체, 액체, 기체라는 기본적인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를 들여다보면 시간, 공간, 물질이라는 세 가지 요소로 되어 있고 또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 공간도 세 가지 축으로 그 다음에 물질도 고체, 액체, 기체 이렇게 돼 있어 갖고 잘 들여다보면 뭔가 333 이런 패턴이 있죠. 그래서 이 우주가 기본적으로 세 개로 되어 있고 또 그 각각의 속성은 또 세 가지 속성으로 되어 있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 관해서 조금 이야기하는 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혹시 그 성경의 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하나님인데 그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그 삼위의 그 속성이 이 창조된 우주에 이렇게 이와 같은 형태로 계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우주에 대해서 이 우주가 도대체 맨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이제 누가 만들었다라는 의견이 있고 그 다음에 스스로 생겨났다는 두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누가 만들었다라는 것은 무슨 쪽입니까? 창조 진화 중에? 예, 창조론 쪽이고요. 그 다음에 스스로 생겨났다라고 보는 견해는 진화론 쪽입니다. 근데 사실 보통 이 창조론과 진화론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면 좀 골치가 아픕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창조론과 진화론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을 좀 구별을 해보면 창조론은 누군가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이 우주를 설계했다라는 생각이고 진화론은 그게 아니다. 이 우주는 자연 과정을 통해서 오랜 시간 동안 스스로 생겨난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념이 두 개가 이제 서로 다릅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과연 이 창조, 진화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과학이고 어느 것이 신앙이냐 이런 걸 좀 생각해 볼 텐데요.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뭐냐면 창조는 신앙의 영역이고 그 다음에 진화는 과학의 영역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진화는 좀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렇게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창조는 연구해서 알 수 있다기보다는 믿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과연 정말 그런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이 그림은 저의 미래의 모습이 아닙니다. 예. 이 창조 진화 문제를 과학적 합리성을 갖고 한번 이제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과연 진화론이 옳은지 창조론이 옳은지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옳은지 재밌죠? 예, 이렇게 이제 이 둘 중에 어느 쪽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여기 보시면 이제 과학이 무엇이길래라고 이렇게 써 있죠. 제가 왜 저렇게 써놨냐면
예를 들어 오늘날 그 TV 같은 곳에서 심야 토론 프로그램 같은 것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토론 프로그램에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예를 들어 어떤 유명한 과학자와 또 유명한 성직자, 뭐 예를 들어 목사님, 그런 두 사람이 동일한 주제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일반 시청자들은 누구의 말을 더 믿습니까? 과학자이죠. 예,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그게 옳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일반 시청자들이, 일반 대중들이 과학자의 말을 더 믿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왜 과학자의 말을 사람들이 좀 더 신뢰할까요? 예. 보통 일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과학자들은 뭔가 근거를 갖고 얘기한다. 이런 믿음이 좀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비교적 객관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런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목사님들이나 하여튼 성직자들이 이렇게 나와서 얘기를 하면은 일반 사람들의 생각에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뭐냐? 일단 우긴다. 뭐 이런 생각을.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오늘날 시대에 과학자들이 어찌 보면 성직자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반 대중들의 믿음을 이끌어가는 그런 그룹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을 과학의 시대다라고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과학이 사람들에게 더 신뢰를 주고 뭐 그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과학 시대에 과학이라는 게 뭔지 정확하게 모르면 사람들이 속기 쉽고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과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지금부터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생각해 보기에 앞서서 한 가지 우리 현실을 좀 진단해 보면 현재는 지금 과학계나 교육계나 모두가 다 진화론 일색입니다. 그렇죠? 학교에서도 진화론만 가르치고 과학계에서도 진화론을 인정해야만 과학계 내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창조론이 더 과학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그런 과학자들은 어떤 취급을 받겠습니까? 사이비 과학자 취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를 들으시고 계시지만은 저도 창조를 믿는 과학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사이비 과학자에게 소위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하여튼 오늘 정신을 잘 차리셔야 됩니다. 이상한 소리 하지 않나? 예. 자, 이제 과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볼 텐데요. 보통 제가 이제 앞으로 과학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자연과학이라는 영역으로 축소된 의미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라는 용어가 사람들에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요즘 인문과학, 사회과학 뭐 이러면서 뒤에 과학자를 많이 붙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폭넓은 의미의 과학 말고 물질 세계를 연구하는 과학이라는 용어로 제가 좀 한정해서 과학이라는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과학이 뭡니까?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요. 과학이 무언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뭐 대학생이나 한 그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뭐 중학생이나 뭐 고등학생쯤 되는 동생이 과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설명할 거냐 하는 겁니다. 너무 고상한 대답 말고 중학생 정도의 학생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쉬운 설명으로 과학이 뭐냐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예, 사실 이 과학이 뭔지를 조리 있게 바로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뭐 아인슈타인에게도 과학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좀 생각을 좀 해야만 정리된 그런 정의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특히 이 동양 사람들이 무언가를 정의하는 일이 잘 안 됩니다. 훈련이 안 돼서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제 사과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사과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그 사과가 뭐냐라는 것을 인식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마다 서로 경향이 다른데 보통 이 종합적 인식이라는 게 있고 분석적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동양 사람들은 종합적 인식과 분석적 인식 중에 어느 쪽에 종합적 인식이 강하죠?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과가 뭐냐 그러면 사과에 대한 총체적인 이미지를 다 떠올리면서 파악하는 이제 그런 것이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고, 분석적 인식은 뭐냐면 사과란 둥글고 빨갛고 맛이 시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조목조목 이렇게 나눠서 좀 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이 비교적 과학을 체계적으로 잘 발달시킨 이유가 이 분석적 인식이 참 강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체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놨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쌓아놓으면은 그 다음 사람들은 그 위에 더 쌓을 수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분석적 인식을 발달시켰는데, 과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제 우리 전통적인 그 종합적 인식을 좀 내려놓고 분석적 인식을 우리가 좀 해보면 과학이라는 것을 정의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이 과학에 대해서 예를 들어 육하원칙 같은 게 있죠.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뭐 이런 것 있죠. 그래서 이 과학에 대해서 이제 분석적으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면, 여러분 과학은 누가 하는 겁니까? 옆에 그림에 힌트가 다 있습니다. 예,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뭐 개가 과학을 한다 이런 말 안 하죠? 요즘 우리 집 강아지가 논문 쓰느라고 바빠 뭐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인간의 착각인지 모르지만 과학을 하는 주체를 이제 우리 인간이라고 보고요. 근데 그 인간 모든 사람이 다 과학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어떤 분별력, 특히 이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과학을 할 수 있겠죠. 예. 뭐 쉽게 얘기하면 제정신을 가진 사람 이런 뜻입니다. 예. 아침 저녁 오락가락 하는 사람들은 체계적인 분석을 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과학은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뭐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주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우주 만물. 그런데 여기서 좀 주의할 게 있습니다. 우주 만물의 모든 존재를 대상으로 할 수 없습니다. 과학은. 거기에 이제 조건이 붙는데 현재의 물리적 우주라는 제한 조건이 붙습니다. 왜 이런 조건이 붙는지는 조금 후에 이제 나중에 왜 이런 조건이 붙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이 될 겁니다. 어쨌든 현재의 물리적 우주를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어떻게 하는 거냐?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을 가진 인간이 현재의 물리적인 우주를 아주 쉬운 용어로 표현하면 이해하고 다스리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해하고 다스리는 데 있어서 과학적 연구 방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학적 연구 방법으로 잘 훈련받은 사람들을 보통 뭐라고 합니까? 과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예술 쪽에 잘 훈련받은 사람들을 예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과학적 연구 방법을 잘 훈련받은 사람들을 과학자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과학적 연구 방법이 뭔지를 우리가 좀 파악하면 과학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정의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적 연구 방법을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앞선 분들이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리해 놓은 게 있지만, 이제 제 나름대로 과학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제 소화한 내용을 좀 쉽게 정리를 해서 이제 소개를 해드리면, 자연과학적 연구는 그 첫 단계가, 연구 방법의 첫 단계는 관찰입니다. 일단 관찰할 수 있는 대상으로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고 그 속의 질서와 조화를 관찰하는 것인데, 근데 사람이 무언가를 관찰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항상 생각하게 돼 있죠.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두 번째 단계가 이제 생각인데, 이렇게만 설명을 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좀 지루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그린 첫 번째 작품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 제가 무슨 법칙을 설명하려는 거겠습니까? 만유인력의 법칙이라고 알아들으시는 걸로 봐서 제가 그림을 잘 그린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만유인력의 법칙. 저 이제 그림을 보면서 이 과학적 연구 방법을 순서대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과학적 연구 방법의 첫 단계가 뭐라고요? 관찰입니다. 그렇죠? 두 번째 단계가 뭡니까? 생각이라 그랬죠? 근데 이 사과가 이제 떨어지는 걸 보고서 무엇을 생각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저 사과 떨어진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이 드세요? 내가 먼저 가서 주워 먹어야지. 이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드는 분들은 가능한 한 과학계로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내다 팔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은 경영 경제 쪽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과학자들은 저런 게 떨어지는 걸 보면은 무슨 생각을 강하게 할까요? 예, 아주 쉬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왜 떨어질까입니다. 왜 떨어지느냐?
근데 왜 떨어지는가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믿기 때문이냐면 인과율이라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인과율이 뭐죠? 어떤 결과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겁니다. 저 사과가 떨어지는 데는 반드시 원인이 있다 이겁니다. 대학 강의실에서 강의를 시작하자마자 조는 학생이 있죠. 그 조는 데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일에는 어떤 결과에는 원인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분석하고 종합하고 뭐 그러기 위해서 실험도 하고 어떤 가정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과학자들이 밤을 새서 결국 어떤 원인과 결과 사이의 그 관계를 잘 정립하는 일. 그게 이제 과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과학자들이 깊이 합리적으로 생각한 다음에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그 다음에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표현한 그 결과들에 대해서 이제 응용을 하는 건데 그런데 이 세 번째 단계인 표현이 또 아주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과학자들이 자기가 연구한 결과를 일반 사람들한테 표현할 때 법칙이라는 게 있고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과학의 법칙 중에 뭐 생각나는 게 있으십니까? 한번 말해보시죠. 과학의 법칙 중에 질량 보존의 법칙, 또 관성의 법칙. 예, 지금 방언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또 예, 거기까지가 한계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과학의 법칙인데 머피의 법칙 이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제 과학에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학에는 또 이론이라는 것들이 있죠. 과학의 이론 중에 혹시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떠올려 보시죠. 상대성 이론. 예, 아주 심한 방언입니다. 그다음에 또 진화론. 예, 진화론도 이론이고요. 또 빅뱅 이론 뭐 이런 거 아세요? 하여튼 옛날에 뭐 뻥 터졌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빅뱅 이론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도대체 어떤 건 법칙이라고 하고 어떤 건 이론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기준이 혹시 뭘까요? 과학자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이 좋으면 법칙이라고 하고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뭔가 기준이 있으니까 그렇게 표현을 달리하는 거겠죠? 그 기준이 뭘까요? 예, 그 기준이 바로 실험적 증명입니다. 좀 다른 얘기로 하면은 재관찰 또는 재현성이라는 측면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만유인력의 법칙, 중력의 법칙 이게 다 뭐냐면은 놓으면 떨어지고 놓으면 떨어지고 항상 똑같은 재관찰이 항상 재관찰할 수 있는 어떤 현상이죠. 그런 것들은 이제 실험적으로 증명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실험적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것들은 이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빅뱅 이론이라는 게 있죠. 대폭발 이론. 그 대폭발 이론은 이 우주가 맨 처음 생겨날 때 폭발에 의해서 시작됐다라는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빅뱅 이론은 지금도 이론이지만 1000년이 지나도 이론이고 100만 년이 지나도 이론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빅뱅은 아주 오래전에 폭발했다라는 역사의 얘기죠. 지금 다시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죠. 그래서 다시 재관찰할 수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이론입니다. 구별을 하실 수 있겠죠. 법칙과 이론. 근데 그 둘을 구별하는 일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법칙과 이론은요. 표현할 때 표현 방법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예를 들어 어떤 문장으로 표현한다면 문장의 끄트머리가 이다라고 끝날 수 있는 게 법칙입니다. 단정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적어도 현재까지는 이게 옳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이 법칙입니다. 그럼 이론은 어떻게 표현해야 되겠습니까? 일 것이다. 그러니까요. 과거에 대폭발이 있었답니까? 있었을 것이답니까? 예, 있었을 것이다라는 표현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관찰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런데요. 이 법칙과 이론을 일반 사람들이 잘 구별할까요? 못할까요? 잘 못합니다. 그렇죠? 예, 뭐 일 것이다라고 해야 될 거를 막 이다라고 우기는 경우 많으시죠? 또 이다라고 단정할 수 있는 건데도 확신할 수 없어가지고 뭐 그럴지도 몰라 뭐 이러는 경우가 많죠? 근데 일반 사람들이 저 둘만 정확하게 잘 구별할 수 있어도
진리를 찾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합니다. 그래가지고요, 이 법칙과 이론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이제 비유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여러분 올림픽이라든지 이런 경기에서 금메달과 은메달의 차이를 아시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뭐 값이 좀 차이 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금메달과 은메달의 가치 차이는 마치 뭐하고 똑같으냐면 과학에서 법칙과 이론의 가치 차이하고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이제 올림픽에서 예를 들어 A라는 국가와 B라는 국가가 메달 경쟁을 벌인다고 치자고요. 근데 A라는 국가 부자 나라예요. 그래서 선수단 수백 명을 왕창 전 세계에 태워서 보냈어요. 근데 똘똘한 놈이 한 놈도 없는 바람에 금메달을 하나도 못 따고 은메달을 100개를 땄습니다. B라는 국가 너무너무 가난한 나라예요. 맨발의 청춘 하나 딸랑 화물선에 태워서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마지막 날 죽어라고 뛰어갖고 마라톤에서 1등을 했단 말이에요. 금메달 땄겠죠? 근데 이제 뭐 은메달은 없겠죠. 자, 그러면요. 여러분 A 국가, B 국가 둘 중에 메달 경쟁에서 어느 나라가 앞섭니까? B인 거 아시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은메달이 아무리 많아도 금메달 하나만 못하다 그 뜻입니다. 마치 이것과 똑같습니다. 과학에서 이론과 법칙의 차이는 이론이 아무리 멋있고 훌륭하고 그럴듯하고 수많은 사람이 그걸 믿어도 기존의 법칙에 어긋나면 그 이론은 폐기시키거나 아니면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됩니다. 정리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법칙에 근거해서 이론이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것은 상당히 합리적이고 타당한 건데 이론에 근거해서 법칙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잘 돌봐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게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가 요거 정리를 하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다가 먼저고 일 것이다가 나중입니다. 정리가 되셨죠? 예. 사실 요 둘 잘 구별해야 되는데 뭐 참고로 하나 이 말씀을 드리면요. 요 이다와 일 것이다를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바람에 생겨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현재 아주 힘들게 이 세상을 살아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요 둘을 구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떠오르는 게 있으십니까? 예, 에덴 동산에서 있었던 그 사건 기억나세요? 기억이 나신다고요? 예. 그 에덴 동산 사건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그걸 하와가 어떻게 바꿨습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게 뭐예요? 죽을 것이다 해서 약화시켰죠, 그 뜻을. 그 두 개 구별 못하는 바람에 망가진 겁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시죠? 예, 그래가지고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심히 고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다와 일 것이다 문제가요 아주 중요하고 예민한 문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과학자들이 알아낸 이론이나 법칙들을 잘 이제 활용해서 이제 응용하는 단계가 그 다음입니다. 근데 보통 일반 사람들은요, 제가 지금 앞부분에서 얘기했던 이론과 법칙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습니다. 그렇죠? 예. 보통 사람들은 이 결과, 이 응용 단계, 네 번째 단계 저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뭐 휴대폰이나 좀 괜찮은 거 만들어내라. 뭐 이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응용의 단계는 다스림의 단계고 그 앞에 이론과 법칙을 밝히는 것까지는 이해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이라는 것이 다 물질 세계를 이해하고 다스리는 영역, 다 이제 합친 겁니다. 자, 이제 과학적 연구 방법의 네 단계를 쭉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과학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분별력과 이 정리된 생각들이 생기실 것 같은데요. 이제 기왕 이 얘기를 했으니까 좀 짚고 넘어갈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도대체 왜 과학의 연구를 왜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왜 밤을 새워서 이렇게 과학 연구를 하죠? 거기에 대한 가장 고상한 대답이 뭐냐면 진리탐구입니다. 그리고 보편적인 대답은 행복입니다. 행복하자고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예전에는 인간만 행복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열심히 과학 발전을 시켰다가
이제 최근에는 사람들이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만 행복해서는 안 되는구나. 왜냐면 이제 과학을 막 발전시키느라고 막 계속 가다 보니까는 환경도 파괴되고 생명체들도 자꾸 멸종되고 이러니까, 인간과 환경과 생명체, 이 모든 게 다 행복해야 되는구나. 이런 논리들로 좀 바뀌었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도대체 이제 행복하자고 결국은 이제 과학을 연구하는 것일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편리함과 평안함이라는 두 개념입니다. 여러분, 행복하려면 편리함이 필요합니까? 평안함이 필요합니까? 평안함이라고 대답하셨죠? 둘 다 필요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기 위해서 집에서부터 걸어왔다. 행복하시겠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실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교육을 받다 보면은 이 정신적인 것은 좀 더 가치 있는 거고, 물질적이고 뭐 이런 육체적인 것은 좀 뭐 별로 가치 없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둘 다 가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육체가 괴로운데 행복할 리 없고요. 예, 정신적으로 괴로운데 행복할 리 없고, 둘 다 사실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과학이 발달하면 편리함이 얻어집니까? 평안함이 얻어집니까? 편리함이 얻어지죠. 그렇죠. 과학 발전과 평안함은 별로 관계가 없는 영역이죠. 그렇죠? 요거 구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행복하자고 과학을 발전시키지만 편리함을 얻는 대신 뭔가 다른 부분이 아주 소홀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학을 발전시켜도 불행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평안함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과학도 발전시켜야 되지만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뭔가 다른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과학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과학주의는 뭐냐면, 과학을 발전시키면 행복해질 거다. 그렇게만 초점이 맞춰지는 게 과학주의입니다. 근데 그것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진정한 과학과 과학주의는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말씀을 드렸고요. 자, 한 가지 더. 여러분, 과학이 지금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이 이 과학이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 예측할 때,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아주 희망적이십니까?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나는 미래가 상당히 희망적이다. 과학 발전으로 인해서 아주 더 희망적이 될 것 같다. 예, 그 다음에 아니다. 뭔가 좀 불안하다. 예. 뭐 짜고 한 거 아니죠, 우리? 예. 여러분, 분명히 일반 사람들이,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사람들하고 물어봐도, 미래에 대해서 희망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좀 불안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과학 발전에 순기능이 있고 역기능이 있습니다. 순기능은 편리함이 얻어지는데, 사실은 얻어지는 편리함 이상이 파괴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얻는 것과 잃는 것을 다 합쳐봤을 때 사실은 잃는 쪽이 더 많습니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걸 잃어버릴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학이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는 이런 부수적인 게 아니죠. 사실은 아주 중요한 이런 부분까지도 다 우리가 종합적으로 다 생각해야 과학이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 과학주의와 과학은 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보통 이제 이 성경에 대한 과학적인 변증을 한다. 또는 창조론을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한다 그랬을 때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분들은 어떻게 감히 성경을 과학으로 증명하려고 하느냐? 아주 불경스럽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것은 뭔가 오해를 하는 겁니다. 과학과 과학주의를 오해를 하면 그런 반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창조론적,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이 우주의 모든 질서와 조화를 다 만드신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과학이라는 영역을 창조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그 창조자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러면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해보면 과학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사실은 뭐가 드러나야 됩니까? 예. 창조, 하나님, 성경이 옳다라는 것이 사실은 더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오늘날 사람들이 겁을 먹고 있는 겁니다. 무슨 겁을 먹고 있는 겁니까? 그동안 이 과학이 다 진화론 일색으로만 되어 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화론은 사실 성경과는 반대되는 개념이거나 어쨌든 모순이 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 생각에는 과학 이퀄 진화론 이런 개념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과학이 성경과 배치되는 개념이다. 이런 생각을 막연하게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경을 과학적으로 조명하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좀 생긴 그런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과학을 잘 연구하면 오히려 성경이 진리다라는 게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과학주의가 문제예요. 과학주의는 뭐냐면 과학으로 모든 걸 다 풀으려고 할 때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예, 평안함까지도 과학으로 해결하려고 그러는 것. 이런 것들이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주의와 과학을 구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과학은요, 철학, 체육, 심리학, 문학, 예술, 역사 뭐 이런 것과 같은 어떤 수많은 영역 중에 한 영역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참 건강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과학은 진리를 발견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다라는 개념도 우리가 꼭 갖고 있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과학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 정리가 근데 되셨나요? 예, 그러면요, 한번 복습 겸 지금 내 앞에 한 중학생이 앞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과학이란 뭔지 한번 설명해 보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중학생이 과학이 뭐예요? 이렇게 탁 물어봤다. 그럼 보통은 뭐라고 반응합니까? 야, 바빠. 뭐 이러면서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러분 그러지 말고 예를 들어 뭐 초등학교 고학년이나 중학생쯤 되는 아이가 과학이 뭐예요? 이렇게 탁 진지하게 물어봤을 때 얘야, 과학이란 제정신을 가진 인간이 현재의 물리적 우주를 대상으로 과학적인 연구 방법으로 이해하고 다스리는 거란다. 뭐 이 정도만 얘기를 해줘도 그 아이가 상당히 놀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얼굴에 그 존경하는 눈빛이 생기면서 그래도 뭘 안 해. 뭐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제가 이제 왜 이렇게 좀 지루하지만 과학에 대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좀 이렇게 분석적으로 좀 설명을 드렸냐면 이렇게 좀 정리를 해놓고 나면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과학의 한계입니다. 뭐든지 가능할 것처럼 생각되는 그 과학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럼 과학의 한계가 도대체 뭐냐? 아까 제가 과학적 연구 방법의 4단계 중에 첫 단계를 뭐라 그랬죠? 관찰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걸 뒤집어 놓고 생각하면, 거꾸로 생각하면 관찰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과학이 연구를 시작조차 못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관찰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과학이 궁극적인 결론을 못 내린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 과학에서는 시간도 재고요, 물질의 무게도 재고, 길이도 재고, 뭐 이런 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측정 가능한 것들은 측정을 해요. 물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들은. 근데 과학이 측정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비물리적인 존재들입니다. 예를 들어 마음이라든지 정신 같은 겁니다. 딱 보니까 언뜻 아시겠죠?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각자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요? 예, 마음 가지고 계신 분 한번 이렇게 살짝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아요. 손 들고 계세요? 예, 오케이. 예, 다 가지고 계시군요. 예, 감사합니다. 근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 그랬죠?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몸 안에 있습니까? 몸 바깥에 있습니까? 좀 질문이 황당한가요? 그런 생각 해본 적 별로 없으신가 보죠? 근데 여러분 분명히 마음 가지고 계시다 그랬죠? 이 앞에 자매님, 마음 가지고 계세요? 정말요? 어디? 보이지 않는다? 잘 피해 가시네요. 보통 사람들이 마음 그러면 되게, 마음이 답답해 그러면 어디를 두들겨요? 여길 두들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 있는 건가요? 어디 가서 물어봤더니 마음 어디 있냐 그랬더니 머리를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있고 가슴을 지적하는 분도 있고 그런데 보통 우리가 마음이 있다고는 믿죠. 근데 사실 어디 있는지를 우리가 잘 모르죠. 별로 크지도 않은 몸인데. 예. 보통의 경우는 이제 마음이 다 있다고 인식을 하는데요. 제가 어디 가서 이제 마음이 없는 분하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분이 손을 탁 들더라고요. 마음이 없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떤 매력적인 사람한테 마음을 뺏겼대요. 그래갖고 제가, 조만간 다시 찾으시죠. 이러고서 이제 말았는데, 그런 경우 빼고는 마음은 다 있다고 믿어요. 근데 사실은 어디 있는지, 또 어떤 분들은 마음이 무겁대요. 그런 말 표현하죠. 근데 마음이 무거우면 도대체 몇 근? 아니면 몇 톤? 응? 사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하지만 마음에 대해서 길이를 재거나 무게를 재거나 위치를 알거나 이럴 수는 없죠. 그런데도 많은 사람들이 마음은 존재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슨 얘기냐? 보통 사람들이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만 내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겠다. 이런 편견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볼 수 없는 영역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마음 같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눈에도 안 보이는데 이런 얘기하죠? 그건 사실은 틀린 얘기입니다. 그 말에는 사실은 어떤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까? 나는 눈에 보이는 것만 존재한다고 인정하겠다. 이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건 사실 옳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우주 안에는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다는 걸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압니다. 그걸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요, 마음도 중요하지만은 이 영혼도 참 중요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영혼을 가지고 계십니까? 정말이요? 그럼 영혼 가지고 계시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 손을 드시네? 봤다. 근데 여러분 근데 영혼이 뭡니까? 이거 쉽지 않은 질문이죠. 그렇죠?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영혼이 있다고 믿거든요. 근데 영혼이 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 만나본 적 있어요? 없어요? 없죠? 서로 속고 속이는 거 아닐까요? 예, 그 부분도요. 예. 영혼이라는 것도 존재한다고 믿지만 우리가 눈으로 관찰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존재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존재한다고 인정하는 것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과학이 그 부분은 측정하거나 표현을 못 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과학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라든지 영혼은 어느 영역에서 다룹니까? 심리학이나 종교 이런 쪽에서 다루죠. 자연과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과학의 한계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과학의 또 다른 한계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그 과학적 연구 방법의 세 단계 표현 중에 그 실험적 증명이라는 기준이 있었죠. 그래서 실험적 증명이 가능한 것은 법칙으로서 이다라고 표현했지만 증명이 가능하지 않은 것은 일 것이다라고 표현했죠. 여러분, 이다라고 단정하지 못하고 일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에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렇죠? 일 것이다에는 항상 믿음이 필요합니다. 아니라는 표정들이신데 맞습니다. 일 것이다는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실험적 증명이라는 기준으로 갖고 우리가 생각하는 실험적 증명을 달리 얘기하면 재관찰입니다. 다시 관찰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여러분 역사라는 영역이 있죠. 여러분 역사 증명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역사는 증명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증명이라는 표현은 재관찰이라는 좁은 의미, 좀 더 분명한 의미입니다. 근데 역사는 재관찰이 불가능하죠. 예. 그래서 역사는 일회적인 사건이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겁니다. 돌이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회적인 사건, 2번 이상 관찰할 수 없는 사건들은 과학적 증명이 불가능하고 이다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역사 말고 역사 말고가 아니고 예를 들어 이순신 장군과 거북선입니다. 여러분 거북선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순신 장군의 부하들이. 그렇죠. 뭐 직접 손수 만드셨겠어요? 예.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이순신 장군이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보셨어요? 아니죠? 이럴 때 봤다고 대답하는 분들은 돌봐드려야 됩니다. 거북선을 만드는 장면을 본 사람도 없고 우리가 앞으로도 다시 볼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믿고 있죠. 어떻게 그걸 믿고 있어요? 잘 알고 보면은 우리가 기록을 믿는 겁니다. 그렇죠? 역사는 기록이라는 그 증거를 믿는 겁니다.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역사는 믿음의 대상입니다. 이제 그래도 우리가 이제 한국이라는 상황에서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안 만들었을 걸 이러고 돌아다니면 돌맞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런 거 말고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나라에 삼국시대가 있었죠. 근데 그 삼국시대가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바로는 한반도라는 그 땅에 국한돼 있었다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근데 최근에 제야사학자들 중에 삼국시대가 사실은 중국 땅까지도 다 삼국시대의 무대였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얘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시죠? 그럼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계속 배웠던 그 주장하고 이런 새로운 의견하고 둘 중에 어느 쪽이 진짜 역사입니까? 그거 판단하기 쉽지 않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냥 서로 각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나름대로의 근거를 갖고 믿는 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믿음의 대상이지 증명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믿음을 갖고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또 다른 예가 이제 기적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과학과 기적과의 관계를 궁금해 하거든요. 그랬을 때, 이 기적이 과연 과학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것이냐,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기적을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혜롭게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은 그 속성상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을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증명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이상 기적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기적이라는 현상을 증명해봐라 이것도 무리한 요구입니다. 기적은 증명의 대상이 아니라 기적은 그 나름대로의 의미를 갖고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잘 구별하지 못하면 기적을 내가 증명해야만 믿겠다 이런 고집을 부릴 수 있거든요. 근데 그것은 결코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여러분 기적은 과학적인 현상입니까? 비과학적인 현상입니까? 비과학적이다라고 보통 많이 알고 계시죠? 기적은 합리적인 현상입니까? 비합리적인 현상입니까? 비합리적인 현상이라고 보통 알고 있습니다. 논리적 설명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통 알고 계시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아주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기적이 있다는 걸 혹시 아십니까? 그런 얘기 거의 처음 들어보셨죠? 좀 의아하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과학이 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구조를 알고 나면 논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기적이 있을 수 있다는 건 이제 아시게 될 겁니다. 그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해드리기로 하고요. 자, 오늘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 창조론과 진화론 문제 그리고 성경과 과학의 문제를 다루는 데 필요한 과학이 뭐냐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이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이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자가 똑바로 준비 안 되면은 뭘 측정해도 그것이 항상 엉터리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이 기준이 정확하지 않으면 항상 헷갈리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은 지루하지만 오늘 이 과학이란 뭐냐에 대해서 쭉 설명을 드렸는데 결국 그래서 과학이 뭡니까? 예,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리를 발견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그 속성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나면 그렇게 어려울 것 같던 그 창조론, 진화론 문제도 아주 쉽게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과 과학과의 관계도 아주 잘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다음에 좀 더 흥미있는 기적과 과학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